반갑습니다. 박진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농업경제학을 대표하는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농특위가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월 25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그 4월 25일 날 발족을 해가지고 가게 이제 영업을 하려면 가게를 얻어요. 가게를. 그래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6월 3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얻어서 또 가구를 또 가구도 넣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종업원도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쯤 되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은 메뉴를 정해야지. 메뉴를 뭘 팔겠다고. 지금 메뉴를 논의한 중이라서 오늘은 메뉴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농특위라고 이렇게 또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농특위하고 지금 농특위가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농특위가 특별대책위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대책자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 무렵에는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도 하고 이러면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농가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의 위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농특위원을 참여를 했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달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특위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대책. 대책을 세우지 않는 농특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그럼 뭐라나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직속기구긴 하지만 무슨 대통령의 농업 정책을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농업 농촌에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몇 마디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해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2017년 4월 달에 그 대선 출마를 해서 공약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의 틀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동안의 농어촌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농정이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는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농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농정을 챙기고 그 기구로서 농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농특위의 과제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우리 지금 농특위가 임기가 법적으로 5년이 돼 있고요. 우리 위원장은 2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2년 동안에는 뭐 다 하지 못할 것이고 기본적인 틀을 그야말로 닦아놓는 것이 제 일이 될 텐데
그럼 농정의 틀을 왜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것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우선 왜 바꿔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한번 되돌아볼까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대통령 선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017년 5월 대선이죠. 그 대선 때 후보들이 5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이죠. 텔레비전. 근데 그 5번의 토론을 한 중에서 한 번도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텔레비 안 보셨는가 보네? 우리 이태호 교수는 봤죠? 근데 왜 안 봤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보셨을 거고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5번이면 그때 100분씩, 120분씩인가요? 한 번에? 엄청나게 긴 시간에 어떻게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지방선거를 하면서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이 도의사를 나간다고 사표를 냈어.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비서관이 사표를 또 내더라고. 도의사관. 조금 있으니까 선임 행정관이 또 시장 나간다 사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정의 컨트롤 타워가 3명이 다 한목에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 세 사람이 한목에 다 그만두는 건 대통령이 용인할 수가 있나?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그때 칼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더 화가 나는 일은 그 세 사람이 그만둔 것도 화가 날 일이지만은 그 세 사람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 신문 이외에 일체 언론에서 시비를 건지 않았습니다. 그만뒀는지 마는지, 그만두든지 말든지. 예를 들면은 기재부 장관과 그 경제비서관과 그리고 무슨 뭐가 한물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겠죠. 이놈들이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한목에다 그만둬 어쩌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이 다 그만둬도 농업계 이외 신문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농업계에서는 뭐 어쩌나 저쩌나 간에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농특위를 만들자고 막 농민들이 농성도 하고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4월 25일에 발족을 했는데 소위 농업계를 제외한 유럽 언론에서는 한자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제가 농특위원장인지를 몰라요. 그 할 수 없이 내가 농특위원장이라고 명함 들고 다니면서 찌라실 뿐이에요. 찌라실.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자, 마지막 얘기는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도 칼럼을 많이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하면서 농식품부가 요청한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4%가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은 6.2% 늘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4% 줄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농식품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안에 과거에 있던 지역개발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준 것을 빼면은 약간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궁색하죠? 궁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농업계 신문을 보면 농업 할 때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예산까지 깎냐. 뭐 이런 얘기를 다들 써요. 또 똑같이 마찬가지는 뭐냐. 어디 농업계를 제외한 비농업계 신문에서 한자라도 농업 예산 깎였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냐. 어떻게 보면 속으로 뭐예요? 더 깎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여기 정말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드리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 후배들일 텐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배님들 저도 뭐 이 업계에 종사한 지가 벌써
저 대학원 들어갔을 때 43년 됐거든. 45년 됐구나, 벌써. 여기 이제 우리, 후배, 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다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학생이 제일 못 참겠는가 보네. 제일 열심히 거기 끄떡끄떡 하시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이걸 뭐 한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 탓, 남 탓이고, 하나는 내 탓입니다. 세상 탓, 남 탓이라는 건 뭐냐? 그동안에 60년대 이후 개발 독재 이래로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입니다. 경제 성장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좋다. 바로 이 성장주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 성장, 말하자면 GDP 증대의 기여율이 낮은,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GDP 비율이 떨어지는 우리 농촌이 말하자면 희생의 대상이 된 거다. 자, 저는 그래서 이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한은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농업 얘기를 하고 있고 농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국 사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농업 얘기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부터 하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 이사장입니다. 길죠. 농특위도 길어. 그런데 이 포럼도 길어. 하여튼 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저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국민 총행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농업, 농촌의 문제도 그런 시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국민총 행복을 전하지 않으니 무슨 얘기냐?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 경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머지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교육, 문화, 환경, 교육, 문화, 공동체, 여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3만 달 넘었지만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대단히 낮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앞으로도 더 성장한다고 행복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다가 올인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언론의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2.6%, 2.4%, 0.2% 떨어졌다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국민총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다양한 요소가 밸런스를 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은 국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가만 놔도 행복하니까.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하자면 한 사회로 본다고 한다면 낙후되어 있는 부분, 뒤떨어져 있는 부분, 이것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농업 농촌의 발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탓은 그렇다. 그건 내 탓을 내 탓. 내 탓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아. 그게 내 탓이다.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을
아까 대통령께서 효율과 경쟁 중심 농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동안에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국민들과 담을 쌓게 만들었다.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성장 지상주의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농업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생산주의 농정입니다. 그런 생산주의 농정으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규모화되고 농업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소수의 농민 전부도 아니고 소수의 농민을 대상한 정책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 규모도 키우고 그 다음에 축사도 돼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하우스도 짓고 잔뜩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보니까 돼지 소를 많이 키워서 소값이 떨어진지 모르겠으나 뭡니까? 환경이 너무 오염됐어요. 제가 충남에 있었는데 충남에 거기에 새 도청을 지었는데 새 도청에 청사에 여름에 문을 열지를 못해. 왜냐? 홍성에 워낙 가축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정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을, 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아주세요. 뭘 알아주겠어요? 아니, 시골에 가서 한 번씩 몇 가물어 갔는데 내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오염돼가지고. 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비료하고 농약과 축산 분뇨 때문에 그렇습니다. 뜰 파내는 맨 비닐하우스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정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자기 삶을 더 나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효과, 공익적 가치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농업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죠. 외부 불경제는 대단히 작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죠? 외부 경제, 외부 효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부 불경제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 너무도 공기가 소중한데 공기가 소중하다는 말을 안 해. 미세먼지가 생기면 미세먼지 탓만 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농정이 그동안에 생산주의 농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제가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 농정을, 아까 말씀드린 농정의 틀을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그리고 농민들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미 다 알고 있는 노래 모르잖아요.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오로지 우리는 생산이라는 대단히 좁은 것에다가 농업의 역할을 한정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다원적 기능, 그 다양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농정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농업과 농촌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정의 대상이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까지를 염두에 두고 농정을 해가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농업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다 얘기를.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냐? 농정의 틀을 바꾼다고 할 때에 농정이라는 건 뭐냐? 정책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예산이고 하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얼마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정의 틀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농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생산주의 농정에 쓰던 돈을 뭐예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중요한 수단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공익형 직불제를 더 확대하겠다. 이거 뭐냐면 단순히 직불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익형 직불제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농특위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그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 농경얘기 잘하잖아요. 또 여기는 교수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공익형 직불제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돈이 2조냐, 2조 2천억이냐, 2조 4천억이냐, 돈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그건 공익형 직불제하고 거리가 먼 얘기. 공익형 직불제라고 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농업, 농촌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지불하겠다. 왜냐? 그것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 불경제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외부 경제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외부 경제를 키우는 쪽에다가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예요? 농민들의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득 보전 정책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끌어와서 그걸 농민들에게 직불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공익형 직불하고는 거리가 멀고 만약에 그런 식 정책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뭡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가 없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분명한 태도를. 무슨 얘기냐? 비록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농업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업 예산 내부에서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 우리가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뭡니까? 농업 예산을 늘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잠시 한 3년간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제가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무슨 쓰라린 경험이 있느냐? 지금 내가 한 얘기, 이런 얘기를 도의 농정에다가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농민들한테 우리 그동안에 쓸데없이 비료, 농약 이런 거 쓰던 거 하지 말고 그 돈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농촌 환경에 기여하시면은 그 돈 드릴게요. 거기다가 그냥 드리면 서운하니까 몇 푼 더 얹어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뭔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그냥 돈 줘, 그냥 돈 줘. 뭘 귀찮게 그걸 뭘 알고 뭐를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농민들하고 그전엔 원장 되기 전에 굉장히 친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무슨 농민들의 적이 돼버렸어. 근데 어쨌든 한 3년 그렇게 신경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충남이 농촌 환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선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누가 가장 먼저 반대할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원을 생산재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원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100원을 직불제 형태를 준다고 한다면 7, 80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훈 교수님 맞습니까? 네. 네? 너 말 잘못해 큰일이잖아.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얘기해. 예. 그러면은 말은 되잖아요. 말은. 그렇죠?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100원 주던 것은 여러분의 소득이 되지 않고 다 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다 농민들 다 알고 있어. 비료 농약 장사 가져가고 시설하는 사람 가져가고 농기계 장사 가져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없다고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돈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익에 기여하시면 직접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이 그것이 20원이 아니고 7, 80원 늘어납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다 알아듣겠는데 그건 다 그렇다 치고 근데 주는 건 주고 하여간 새로 줘. 이게 거기다가 또 그냥도 아니잖아요. 또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있잖아. 무슨 유식한 걸 뭐라 그래. 교차 준수 의무를 농민들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야,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니? 왜냐? 우리 농민들은 그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 몇 천만 원 받는 거, 매덕 받는 건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고 하면서 까다롭게 굴면은 승질나지. 이게 우리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신 말씀은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는 변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장만 가지고는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포럼도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한국 사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 농정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농민 편드는 거, 농민을 두둔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온 것들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농민과 농촌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농특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오시면은 제가 환영하겠습니다만은 문 앞 대문에다 뭐라 써놨냐?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농어민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어민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한 농정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런 뜻으로 제가 그냥 크게 써놨어요.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뭐 들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칠까 싶은데요. 여기 우리 아마 특히 이 새로 우리 이 농업경제나 농촌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서운하죠. 그렇죠?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요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옛날 같이 눈이 따뜻하지 않아. 눈이 많이 차,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좋은 세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 따뜻한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여기 이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농정의 대전환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농정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을 또 하셔야 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래서 같이들 어려운 접근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농정의 대전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